기자분들은 질문하실 때 소속사하고 성함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죄송한데요. 지금 언론 간담회라서 지지자분들은 나중에 해주시고, 예, 오늘 자리가 그 기자 간담회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네. 3개 정도 요구하는데 3개. 하나는 지난달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하셨고 예, 예. 한 달 만에 부산을 방문했는데 오늘 날짜도 공교롭게는 미래대표 후보 등록입니다. 미래대표 후보 등록을 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 그리고 부산을 이렇게 한 달 창간해서 방문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는데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보스터팟이라 불리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20%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조국 대표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질문하셨는데 일단 비례 후보는 제가 등록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부산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걸 알고 있고 각종 서류 다 제출을 하고 왔고요. 그다음에 부산 방문은 제가 창당 선언을 2월 13일 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부산을 오지는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각종 그 창당 선언하고 시도당 창당대가 있었고 또 시도당 조직 작업이 있어가지고 부산 올 기회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지난주에 걸쳐서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 부산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데 3월 1일 아니요 그 말고 제가 호남 지역을 먼저 돌았습니다. 돌았고 이번에는 이제 동부를 그러니까 부울경 쪽을 이제 돌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울산에서 시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울산 가기 전에 부산에 와서 보고 드리고 울산 가려고 일정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종섭 대사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종섭 대사는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의 범위를 특정을 했는데 이종섭 당시 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와서 자신의 결재를 뒤집었죠.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을 한 거죠. 이게 요지인데 그때 공수처가 출입국 그 금지된 걸 푸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걸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수처도 동의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출금을 풀고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권력의 핵심 인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었는데 수사를 못 받게 하려고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해외로 영전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계속 문제없다고 하다가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급하게 이제 귀국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빨리 공수처 수사 받아야 된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당신의 결재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2~3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왜 지시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부산이 보수 텃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 부마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핵심적 지역이고 또 1987년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그 초기에 그 출발점도 또 부산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보수 텃밭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래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불경 지역 또는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가 최저 20%, 최고 3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고, 그 감사한 마음인데, 저는 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저의 초심을 유지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엑스포 실패, 뭐 등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무심함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이 결합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그러네요. 정정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랍니다. 국회 등록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예. 예. A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예방하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아닌 중도통신당을 이제 지지해야 되는 차별성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문 대통령을 이제 예방했던 거는 2월 12일이죠. 2월 12일 날 인사드린 게 전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전에 창당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사이에 결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창당 선언 전에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의 계획을 또 간단히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잘하라라는 덕담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 답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당시 언론 보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중도통신당 어떤 차별성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강령이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 강령을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의 강령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입니다. 그건 뭐 저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다 동의되어 있다 한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시장 뽑을 때 부산지검장을 뽑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 자체가 분권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장 상급자를 선거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장 직선제라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준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 개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의 없는 강령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재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권. 그 예산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예산 편성권을 갖는데 예산 편성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부도가 난다,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80몇 프로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70몇 프로를 주장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80몇 프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줘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 줍니다.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을 속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 원리에 절대 어긋난 행동입니다. 돈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습니까?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강령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강령적 차이 말고 지금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우리 일당이고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을 생각하고 행동과 발언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그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행도 많이 강론이 된다. 아까 정보 보험 야당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이오생필품 가스 등이라든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나 정책 등이 있다면 뭐 지금 거기는 그 다음 주에 조국혁신당 정책위에서 발표할 생각인데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한 윤석열 정권의 방식은 대파 한 단에 얼마? 보셨지 않습니까? 코미디입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가격을 맞춰서 하나로마트가 아부를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물가가 내려갈 리 없고 사과값이 한 개에 10,000원 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과 수입한다 하더만요. 이런 식의 그 정책은 펼지 않을 것이고 상세한 것은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십시오. 이대일 변진성 기자입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거리를 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리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그 지금 비례 관련해서 그 조국혁신당이 비례 이제 수치가 좀 제법 잘 나오다 보니까 계속 충돌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모 유튜브에서 대구 시민, 본인이 아주 보수적인 대구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했더니 그 말을 제 말이라고, 조국의 말이라고 보도했던 중앙일보 등 기사가 있더만요. 전형적인 갈라치기죠. 저는 그걸 민주당 분들도 또 이재명 대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고, 더 중요하게는 조국혁신당 출연 이후에 거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시면, 제 주장이 아닙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보시면 민주당을 포함하여 또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 안에서 누가 얼만큼 나눌 것인가의 문제 말고 전체 파이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에 투표를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조국혁신당을 찍으러 오는 분들이 지역구를 어디를 찍을 것인가는 저는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국혁신당의 출연은 민주당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에 계신 분들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기자분이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로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계시죠. 물론 거기는 뭐 민주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 주도의 연합정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점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비례정당의 정당정책 보시고 그 두 정당의 비례 후보를 보시고 누가 더 낫지?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조인, 그리고 실제로 고위직 공무원 등 해서 사실 민생 정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반윤 정치 메시지 말고 민생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선수로 늘 1, 2선발이 누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뭐 특정 학벌을 가지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뭐 선발 기준 나중에 뭐 리스트업을 양쪽 라인업을 보시면 그 남녀 라인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희 정책위 의장이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신데 그분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정책통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 포럼이라는 큰 단체를 이끌으셨고 그 상임 운영위원장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 와 있고, 다음 주부터 그 서왕진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다 밝히실 것이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질부 윤선영이고요. 네. 최근 황운하 의원께서 비례에서 그 15석 목표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각 예산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운하 의원의 개인 의견이고 여러 가지 뭐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공식적으로 목표 의석이 10석이라는 걸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인터뷰 하시다 보면 뭐 이런 조건 하에서 저런 조건 하에서 하다 보니까 숫자를 뭐 어떤 분은 12석, 어떤 분은 15석 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그렇고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은 10석이 목표고 원내 3당이 목표다라는 것을 제가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발표할 때 이미 그때 말을 했습니다. 바꾼 적이 없고, 물론 희망사항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주셔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그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주시면 좋겠다. 근데 현재로는 더 겸허하게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더 굳히고 더 겸허하게 나갈 생각, 그런 자세로 활동할 것입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부산 지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아까 이미 제 발표문에서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 거 다 같은 마음이실 건데, 조기 완공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돈 없이 뭐 가덕도 돈 없이 뭐 되는 게 없죠. 그러면 부산 전체가 또 부산만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분권이 되려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셨던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말씀드렸고, 가덕도 경우는 빨리 가덕도 특별법 만들어졌고 그걸 빨리 조기 완공하자라는 얘기가 여야가 뭐 의견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 업체가 다 그걸 담당하는 이런 일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역 기업이 그 신공항 건설에 참여하도록, 즉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그러면 서울의 대형 건설업체만 돈을 벌겠죠.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게 한동훈 특별법인데, 제가 황운하 의원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면서 저희가 원내 정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꼬마 정당이죠. 그래서 원내 정당이 되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져서 제가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고 전방위적 수사, 저인망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공수처가 이미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과 손준성 사이에 공모 혐의가 있다라고 공수처가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그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국힘 쪽으로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하나의 법무부 고위 간부 3명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 60장의 사진이 고발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 검사장입니다.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26개인가 7개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를 제공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영입인사이시고 또 여성으로 이제 득표를 1위 하셨고 조국혁신당의 그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당시 윤석열 한동훈 검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분을. 그때 우리 박은정 후보는 자기 비밀번호를 줬어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27개월짜리로 설정하고 난 뒤에 안 줬고 저희 당의 비례후보 1번인 박은정 부장검사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 자신이 손준성에게 제공했던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그 휴대전화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도 이스라엘에 보내면 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심에서 징계소송에서 패하자 그 승소를 이끌어낸 변호사들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기는커녕 교체를 해버립니다. 패소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대리인인 변호사를 교체하는 바람에 그 뒤로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소송에서 이기죠. 이 역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고 세 번째는 한동훈 검사의 딸 알렉스 한의 11가지 범죄 혐의 그건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논문 대필했다는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고생으로서 유수의 국제저널에 발표했던 영문 논문은 표절이라고 그 학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의 이유가 아주 생뚱맞은데 어떠한 압수수색도 소환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게 본인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기준으로 자신도 수사를 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